강남 봉제골목의 어두운 막다른 길. 그곳에서 수영은 삶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흐느낌이 모든 것을 바꿨죠. 7년 전 잃은 딸 민서와 닮은 연아. 그녀와의 만남은 운명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남 봉제골목 막다른 길.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이번 천년 동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인비를 받으러 갔다가 빈 주머니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IMF 이후 중국산 옷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달랑 재단 가위 한 자루만 손에 쥔 채 그 흐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수영 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딸 잃고 그래도 살아야지. 아, 동네 약국 아저씨의 말이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뭐 보고 사나요? 누굴 위해 사나요? 그 순간 문득 서울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21년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17살. 시골 고향에서 서울역에 내린 1977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던 때였습니다. 수영아, 서울 가서 뭐하게? 떠나기 전날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지. 무슨 돈을 벌어 그것도 남의 집 귀신들 팔자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딸은 쓸모없다는 말. 그래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죠.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 농사일 도울 거라고. 서울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통근버스에 새벽같이 실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나날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 저녁 11시가 넘으면 귀가증을 보여야 했죠. 10평 남짓한 공장에 미식 여대가 빽빽이 들어찬 곳에서 13시간씩 일했습니다. 야, 이거 내일까지 다 해야 돼. 밤 새워서라도 끝내. 공장장 말 한마디에 새벽까지 깨어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손수건으로 둘둘 말아 다시 일했어요. 그때 받던 월급이 7만 원. 보통 공중 목욕탕 한 번 가는데 5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남편 이재훈 씨였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저 혼자선 못 들어요. 원단 뭉치를 같이 나르다 시작된 인연이었죠. 그는 공장 주임이었고 저보다 6살 많았습니다. 담배 냄새 풀 나는 사람, 손에 굳은 살 박인 사람, 말수 적은 사람. 그런데 웃을 땐 해처럼 화였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사랑에 빠졌고 1985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은 활기찼어요. 88 올림픽 특수로 봉제 공장은 주문이 밀려 야간 작업이 일상이었죠. 혼수도 변변찮았지만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결혼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들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이러다 재훈이 바람나면 어쩔래? 딸이라도 낳아봐. 딸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못 낳아?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써봤어요. 쑥뜸 뜨고 한약 다려 마시고 산에 가서 기도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의 유산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그 돈을 모으려고 남편은 야간 작업까지 했고 저는 옆 공장 일감까지 받아왔어요. 혹독한 주사 치료와 약물, 통증을 견디며 4번째 시도 끝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 여름, 드디어 우리 딸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여름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민서는 정말 잘 웃는 아이였어요.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름 하나를 품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게를 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아이 키우며 틈틈이 일감을 받아왔어요. 민서는 벌써 말도 척, 걸음도 빠르게 걷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민서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거 신을래요. 예쁜 꽃신 신고 갈래요. 당연히 말렸어요. 눈 오는 날에 미끄러운 고무신은 위험했으니까요. 민서야, 오늘은 안 돼. 눈이 많이 왔잖아. 운동화 신자. 싫어요. 꽃신 신을래요. 민서가 바닥에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 여겼어요. 그렇게 아이의 고집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서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고 동네 슈퍼 가는 저를 따라 나섰다가 그만 골목 빙판길에서 제 손을 놓고 뛰어가다 미끄러져 머리를 찧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민서야, 민서야.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얀 눈 위에 번진 붉은 꽃잎 같은 핏자국,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작은 몸, 구급차가 올 때까지 입으로 숨을 불어넣던 제 입술,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말. 내가 고무신을 신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아이 고집을 꺾지 못한 내 잘못, 위험한 신발을 신게 한 내 잘못, 손을 꼭 잡고 있지 못한 내 잘못. 민서는 그렇게 7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민서가 신던 꽃문에 고무신 한 짝을 못 버리고 품에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무신을 얼굴에 묻고 밤새 울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담배를 다시 피웠습니다. 저 몰래 울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원망 한 번이 없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삶을 이어갔지만 IMF가 터지고 봉지업이 몰락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중국산 저가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고 동대문 도매상들은 외상값도 제때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대문에서 밀린 공인비를 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떠난 날처럼 똑같은 눈, 바닥이 미끄러웠고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기에 혼자였어요. 강남의 익숙한 골목길, 철길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속 걸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집에 가면 또 그 텅 빈 아이방을 봐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수면제가 만져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지만 모든 알약을 한꺼번에 삼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민서야, 이제 엄마가 갈게. 약병을 손에 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철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봄날 꽃잎처럼 가냘픈 모습이 칼로 애인은 겨울바람 속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따라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맨발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양말도 신발도 없이 아가, 괜찮니?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 7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까맣게 때가 타고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건가? 이름이 뭐니? 연아요. 원래는 지아인데 보육원에선 연아라고 불러요.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똘똘하게 대답했어요. 민서, 연아, 너무도 비슷한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민서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금 민서가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겠지요. 같은 키, 같은 머리카락, 어깨를 으쓱하는 작은 버릇까지 마치 죽은 딸아이가 환생처럼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운명이란 걸까요? 제가 인생을 끝내려던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춥지 보육원 데려다 주기에 너무 늦었어.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에 발부터 담그고. 집으로 데려온 연아는 제 낡은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방해될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죠. 열이 좀 있는 건지 이마가 뜨거워서 약을 먹였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고아원에 데려다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고 내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질 거란 걸. 응, 내일 데려다 줄게. 텔레비전에선 10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그리고 또 IMF 이야기. 연하는 TV를 물끄러미 보다가 벽에 걸린 민서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딸 민서.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어요. 간신히 찾아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이는 컵라면을 먹으며 가끔씩 제 얼굴을 훔쳐봤어요. 민서처럼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말해준 대로 찾아간 보육원. 행복한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쌓인 눈을 밟으며 들어가는데 연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해 보이는 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찾았어요. 연하 또 나갔었군요. 또요. 네. 2달에 한 번씩은 사라져요. 길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거죠. 복지사의 말투에 뭔가 덧붙일 게 있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12명 정도가 좁은 방에 모여 있었어요. 밥 먹는 아이, 숙제하는 아이, TV 보는 아이. 그런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건 연하였습니다. 왜 저 아이만 혼자예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지아라고 불렀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아이가 고아원에 적응하면서 자신을 연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처음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기록상으로도 연하로 바뀌었죠. 과거에 대해선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고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2년 전에 대전 어느 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미아 신고가 있었는지 경찰에서 수소문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입양도 쉽지 않은 상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실종 아동이었던 거예요. 아님 그냥 부모가 버린 걸까요? 복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새 IMF 이후로 지원금도 줄고 실은 아이들 제대로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연하 같은 경우는 따돌림도 심해서. 그 말에 연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종이에 그린 건 꽃무늬 신발이었습니다. 민서가 신던 신발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수면제 병을 손에 쥐었던 저에게 이 아이가 나타났고 그 아이는 딸과 같은 나이,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며 지금은 민서가 좋아하던 같은 꽃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복지사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입양하신다고요? 네, 그게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입양 심사도 까다롭고 경제적 능력도 증명해야 하고요. 기른드 르단치드 해볼게요. 제가 재단사라 손재주는 있어요.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그 아이랑 살아볼게요. 차워치를 존치. 그날부터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 면접, 재정 상태 검토, 심리평가 8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연아와는 매주 만났습니다. 남편도 연아를 만날 때마다 함께 와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연아는 봉제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모, 어떻게 바느질을 그렇게 잘해요? 오래 했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아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연에게 천천히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손재주가 좋았어요. 작은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단추를 달고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한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까지 시선은 따가웠어요. 수영씨, 무슨 생각으로 남의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들도 아니고 딸을, 거지 고아를 데려와서 뭐하게.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입양이야. 제정신이야. 제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상가를 얻어 수선집을 열었어요. 수영의 수선집이란 이름으로 강남 근처 좁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연아가 제 집에 완전히 오는 날,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어요. 낡은 옷 몇 벌,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낡은 꽃무늬 양말.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아는 이상하게도 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둔 민서의 물건들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꽃무늬 고무신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민서 언니 신발이에요. 응,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느낌이요. 연아는 신발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서랑 연아는 원래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는데 연아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생일도 정확히 모르니까 입수한 날을 생일로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습관대로 민서를 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이모, 아니, 그게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때였어요. 연아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 엄마, 이거 나중에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시간부터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연아를 금세 자기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무뚝뚝한 그 남자가 고맙고도 신기하고 감사했지요. 집에 오면 항상 작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곤 했어요. 리본 머리핀, 딸기맛 우유, 세크레파스. 연아야, 이리 와봐. 아빠가 뭐 사왔게. 처음엔 낯설어 하던 연아도 점점 남편을 따랐습니다. 셋이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던 날, 연아는 남편의 목에 엎여 까르르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꿈이 있었어요. 자기 가게를 내는 것. 수영씨, 우리 연아 대학 보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모아 놓을게. 그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연아의 학비를 위해 통장에 돈을 모으던 남편.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졸음운전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연아가 우리 가족이 된 지 겨우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IMF로 다들 힘들던 시기.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연아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바,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러본 연아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구슬프게 울어서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죽을 가지고 온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영씨, 이제 어쩌려고 혼자서 그 애 어떻게 키워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던 연아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며 흐느꼈어요. 아빠 대신 제가 죽었어야 해요. 미안해. 엄마. 그 말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장례 내내 더 이상 살 의미 없다고. 친딸 죽고 남편 죽었으니 따라 죽을 생각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엄마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연아야.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돼. 연아는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아빠도. 죽은 민서도 모두 연아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살아서 이 아이와 이번 생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죽은 이들은 이미 떠났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제 곁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연아야, 우리 둘이 살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연아는 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어요. 민서야, 네가 보내준 아이구나. 이번엔 꼭 지킬게. 약속할게. 남편이 남긴 통장에는 15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 틀. 남편이 언젠가 구두 공방을 차리고 싶다며 사모아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구두 틀을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 구두 틀은 제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연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꿈처럼 저도 연아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어느 날, 그 구두 틀을 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네 아빠가 남긴 거란다. 언젠가 너와 함께 이 틀로 예쁜 구두를 만들어 볼까? 연아는 조심스레 구두 틀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21살이 되었죠. 쑥쑥 자라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었어요. 작은 수선집은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강남 인근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에도 우리 수선집만큼은 근근히 버텼어요. 수선 손님들이 줄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주셨거든요. 수영씨, 이 바지 좀 줄여주게. 우리 딸 원피스 단추 좀 달아줘. 이거 어떻게 못 고쳐 맨날 잘 고쳐주잖아. 서비스 정신이 늘 중요했습니다. 손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연아는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마치고 밤 늦게까지 저를 도왔어요. 단추 달기, 지퍼 교체, 심지어 작은 바느질까지. 젊은 눈으로 실 꿰는 일은 그 아이 몫이었죠. 엄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그렇게 너는 타고났구나. 가끔 연아가 수선 일을 할 때면 저는 그 모습이 민서와 겹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연아가 제 딸이니까요. 연아의 대학 진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작은 수선집을 돕던 그 아이가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전 구두 디자인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신고 가는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남편 생각이 났어요. 구두 공방을 열고 싶어 했던 남편. 그 꿈이 딸에게 이어진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연아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왼쪽 아랫배가 뻐근했어요. 처음엔 앉아서 일하다 보니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수영 씨, CT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궁암입니다. 하체르,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세기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난소도 어렵고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거예요. 탓때리다. 비용은 어느 정도? 의사의 말에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9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900만 원. 저에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 900만 원, 7년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돈. 그 순간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보다 무서운 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계속 걸었어요. 강남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연아는 어쩌지? 그날 밤 저는 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연아야, 엄마가 병이 좀 있어. 무슨 병이요? 그게 자궁암이래. 수술을 해야 한대. 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제 등을 토닥이는 연아의 손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 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북받쳤어요. 연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엄마, 제가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다음 날 연아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있더군요. 엄마, 대학은 휴학 신청했어요. 이 학비는 이미 내서 휴학해도 돌려받을 수는 없대요. 시첩들에 제가 당분간 더 열심히 돈 벌게요. 2년만 쉬었다가 복학하면 돼요. 이사파는데 이제. 연아야, 그러면 안 돼. 네 꿈이잖아. 괜찮아요. 2년 정도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독학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종이를 펼치니 여러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병원 안내문들이 있었습니다. 연아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학원과 옷가게에서도 주말에 써준대요. 연아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이겨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다 큰 것 같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궁 제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의 고통,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이제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건가. 병원 복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연아가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꼭 나아질 거예요. 연아는 약속대로 세 군데를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팁도 받았어요. 과외도 한 명 구했어요. 영어 과외 시급이 괜찮아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연아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피곤한 몸으로 서둘러 오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삐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졌고 인대도 손상되었어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활치료를 길게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8개월. 아마 2년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제가 아픈 것도 모자라. 이제 연아까지. 연아야, 미안해. 병실에서 흐느끼는 저에게 연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엄마 치료가 끝나면 저도 천천히 치료받을게요. 우선 엄마가 나아야 해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다니요. 가을, 저는 간신히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단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휘치련 추르르. 저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연아 차례였습니다. 그동안도 치료를 받았지만 더 집중해서 무릎 수술과 긴 재활 과정을 거쳤어요.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희망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아가 다락방에 올라가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는지 물었더니 아빠가 남긴 구두틀이요. 어디 있죠?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모아뒀던 구두틀과 도구들, 그리고 가죽 자투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구두 공방을 열려고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더란데 연아는 구두틀을 꺼내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수제화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엄마,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릎 재활하는 동안 손은 멀쩡하니까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볼까 해요. 나중에 복학할 때 이걸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연아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암 치료와 무릎 재활로 지친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몇 주 후, 연아는 첫 구두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투박하고 어설프지만 분명 구두 형태가 갖춰진 작품이었어요. 게다가 그 구두에는 연아는 첫 구두를 완성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와 재활의 고통 속에서도 수영과 연아는 희망을 되찾았죠. 이 모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